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공인모 첫 강의인데, 첫 강의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첫 번째 시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붙을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민법을 담당하는 민희열이고요. 제 유튜브 미니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밴드도 들어오셔서 미니얼 민법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거나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 시험 과목 합격 기준 기본적으로는 아실 텐데, 이제 2차와 관련해서는 공시법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을 테고 1차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시험이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민법은 1차 시험 과목에 있어요. 1차 시험 과목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 요게 있죠. 그 다음에 2차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민세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민계공에다가 좀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강조를 좀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민계공이 공부할 게 많고 좀 힘들다 이거예요. 좀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민계공을 많이 공략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다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요러면 합격.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차를 떨어지고 2차 점수가 나와도 이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이렇게 될 것이어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이제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2차가 또 1차에 영향을 미쳐요. 1차 민법을 알아야 2차 과목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2차 과목을 공부를 해보면 1차 민법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1차,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신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좀 잘 안 되시면 일단 1차를 붙고 2차를 떨어지더라도 이제 반은 합격한 거죠. 반은. 그래서 내년에 2차를 붙으면 돼요. 이걸 채워주면 되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1차, 2차를 같이 쭉 해주신다. 그런데 1차, 2차 공이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되죠. 이런 시험을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해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옆에 친구가 몇 점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평균 60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균 60점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근데 평균 60점이 되는데 다만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40점 이상이어야 돼. 40점 미만이면 아무리 이 민법에서 고득점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학 개론이 40점이고 그리고 민법이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평균 60점이 되니까 1차를 붙는 거죠. 그래도 40점 맞는 사람은 없겠죠. 50점을 받았어. 그러면 민법을 70점 받았다 그러면 붙을 거예요. 평균 60점이 되는 거니까. 60점을 받았어. 그러면 60점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 쉽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학 개론이 간혹 사고를 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60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50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민법을 70점을 받아둔다 이런 생각으로 70점을 받아준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민법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개론이 30점이고 그 다음에 민법이 90점이다 그러면 평균 60점은 됐죠. 60점이 돼서 합격할 것 같지만 30점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과락이 나와버려. 40점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최대 점수를 80점 요 정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점을. 그래서 70점에서 80점 정도 받으면 된다.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선택형이잖아요. 객관식 그리고 절대평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40문제가 나오는데 절대평가로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죠. 근데 70점, 80점 받는 것은 결국 빈출 중요 내용. 빈출 중요 내용은 이제 빈출이 자주 출제된다 이런 얘기죠. 자주 출제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론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우리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대개 문제를 봐보면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대부분 비슷한데 난이도를 따져보면 상중하 이렇게 돼요. 하급 문제는 뭐냐면 조금 공부하면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본 강의를 쭉 듣고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30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지면 되겠죠. 건지고 조금 더 해서 중급 문제까지만 건져도 이미 70점이잖아요.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이걸 버려도 상급 문제를 버려도 상급 문제도 다 버리는 건 아니죠. 상급 문제 내에도 이게 상중하가 있어서 그 중에 조금 더 하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70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충분히 80점 요 정도는 나온다. 더 이상 맞으려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수험 방법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거나 70점만 받아도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민열고가 절대 붙는다 요거예요. 절대 붙는다. 붙을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의 구성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민법 첫 시간이고 OT 시간이니까 민법이란 과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자고요. 민법이란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민법이라는 게 뭘까요? 민법. 요게 백성민자예요. 백성들의 법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할 거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 매매. 이제 그거를 중개사가 돼서 중개해 줄 거죠. 이제 그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고객들은 매매 계약을 맺겠죠. 또 임대차 계약을 맺겠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 거기에 대한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얘기다. 그런데 민법에는 이제 우리 집 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 살 때 집을 사서 그게 내 거가 되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집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어. 근데 이 집을 물건이라고 하죠. 집이 물건이잖아요. 뭐 물건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물건이 꼭 이 아파트만 물건은 아니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연필, 뭐 볼펜, 그러니까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뭐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거 이제 집 살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 살 때 대부분 주담대 이용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근데 그 주담대가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뭔가 담보를 잡아야 좀 안전하잖아요. 담보를 잡아야 신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죠. 저당권 설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집에 대한 권리예요. 집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그런 게 물권인 거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세권. 집에다가 전세 설정하죠. 우리가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을 가지게 되겠지. 네.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물권. 그리고 그걸 규율하는 게 물권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계약이 있는데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채권 그러면 우리 이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일을 했어. 직원은 회사에 대해서 월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채권이 생겨.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을 채권이 생기겠죠. 뭔가 주세요 하는 권리들이 채권인 거예요. 뭔가 주세요 하는 게 채권이다. 그런데 그게 임대차 계약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들어가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한테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한테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채권이 생겨. 그리고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봐보면 월세를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 월세를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인 거야.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해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주고 매매 대금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돈 받는 권리. 그리고 이제 매수인도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안 넘겨주면 안 되니까 넘겨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하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생기는 거야. 계약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채권이 생긴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뭐가 생겨? 채권이 생겨.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원래 범위로 보자면 민법 그러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 중에서 채권법이 사실 양이 이따만큼 많은데 그중에 계약법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필요한 계약법만 시험을 본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들 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계약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계약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계약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뭔가 규율하는 법을 둬야 되겠죠.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때마다 만들면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입이 너무 아프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거를 계약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여서 민법 총칙에서 규정을 해버려. 한꺼번에. 야,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알기 쉬운 예로 만약에 계약을 하는데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해놨어. 근데 여기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때마다 규정하려면 뭐라고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해야 되고 너무 많죠. 그래서 한꺼번에
민법 총칙편에서 규정을 해서 야, 전세권 설정 계약 맺는데 사기를 쳤어.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물권법, 채권법 내지는 뭐 계약법에 있는 것들 중에 공통된 걸 뽑아서 총칙에다가 한꺼번에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총칙이 있으면 요것들은 각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물권법, 채권법을 뭐라고 한다? 각칙. 또 정확하게는 또 우리 이제 계약법에 들어가면 계약에서도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매매하고 임대차는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 편에 가면 매매, 또 임대차 편에 가면 임대차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을 두죠. 여러 규정들을 두는데 거기에 공통된 게 또 있어. 그러면 여기에도 총칙, 각칙 이렇게 두는 거야.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한번 잠깐 봐보세요. Y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한 수학 생각해 보세요. dx 더하기 cx 더하기 dx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x가 공통됐죠.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a, b, c, d를 이렇게 대주면 되는 거죠. 이게 민법 총칙이다. 줄여서 민총.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채권. 근데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우리 대부분 봐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결혼해서 애들을 낳았으면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 혼인관계가 있어. 그런 것들을 가족관계라고 하고 그걸 이제 친족법이라는 걸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게 되죠. 친족, 상속법 이런 것들을 가족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요거는 부동산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게 전부 민법인데 민법은 민총,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인인데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총칙 그리고 이것들은 각칙 이렇게 된다. 또 채권법에 들어가면 총칙, 각칙. 그런데 또 그 각칙 속에 계약법인데 계약법에도 총칙, 각칙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알아두시면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시험범위라고 했잖아요. 민사특별법이 이렇게 있어.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일반법이 뭐고 특별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죠. 요건 뭐 VIP 뭐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다 이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도 아니면 국회의원한테도 뭐예요? 부모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다 똑같죠. 매매하고 집을 매매하고 또 뭐 세를 살 수도 있고 임대차 그러면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법은 뭐냐면 그걸 좀 특별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둔 법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계약법에 임대차 편이 있는데 임대차가 뭘까요? 임대차는 한마디로 렌트비 내고 빌려 쓰는 게 다 임대차예요. 월세 내고 빌려 쓰는 거. 아니면 우리 뭐 서울 같으면 따릉인데 또 우리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자전거 돈 주고 빌려 탈 수도 있죠. 뭐 1시간에 5,000원 또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내고 빌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임대차라고 한다고. 이미 렌트비 이런 개념이에요. 렌트비를 주고 빌려 쓰면 임대차인데 그 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이런 게 있어요. 주택임대차.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네.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줬어. 이런 건 민사특별법이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 주택임대차도 임대차는 맞잖아요. 임대차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
민법이 적용되는, 이 민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딱 특별히 따로 규정해 놓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 하는 게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에서도 이걸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민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만 그 법에 따라가는 거. 이게 민사특별법이다. 참고로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때리면 형법에 폭행죄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뉴스에 다 들어봤잖아요. 많이 다치게 하면 상해죄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러면 우리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싸우다가 때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남자들이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둬서 가중처벌해요. 그런 걸 이제 폭처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그게 뭐예요? 특별법인 거죠. 사람을 때려도 막 그런 흉기를 써가지고 때렸어. 그러면 특별법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라고 해서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규정한 것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임대차, 민법 임대차 편을 같이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인 거죠. 이제 감을 좀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출제 문항수가 딱 배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10문제, 민법 총칙이 10문제, 물권법이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간혹 어쩌다 여기가 뭐 5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한 문제 더 나오기도 할 때가 있긴 한데, 그건 뭐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 10년 내에는 계속 이렇게만 나와. 딱 안분을 해놨죠.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2.5예요. 그러니까 4문제가 10점이죠. 4문제. 그런데 민법은 몇 점만 받으면 된다고요? 만점을 8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 80점 이상은 의미가 없어. 90점을 받아도 개론이 만약에 30점이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80점만 맞겠다. 많이 맞았을 때. 근데 80점을 맞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요걸 8개를 틀려도 돼. 8개 곱하기 2.5는 20점이죠. 그래서 8개를 틀려도 돼. 그러면 나머지 32개를 맞추는 거죠. 32개도 되게 많이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한 4개 더 틀려도 돼. 그러면 28개만 맞춰도 되겠네. 12개를 틀려도 되겠네. 12개를.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확 생기죠. 근데 요렇게 80점만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시면 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과 관련해서 민법 합격 전략 그랬는데, 요게 사실은 민법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나라 최대의 법전이야. 사실 형법 이런 것들은 해봤자 한 300, 400조 조문밖에 안 돼요. 헌법, 뭐 요즘 헌법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헌법 그런 걸 해봐야 한 130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민법은 맨 마지막 조문이 1118조야.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공시법 이런 것들도 민법의 부속법령이다 그래서 민법에 딸린 거예요. 딸린 거.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규율하다 보니까 얼마나 긴가요? 짧은가요? 나중에 연세 드시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직 중간쯤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길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요거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배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줄이는, 압축하는 방법이 뭐냐면
체계적인 학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법을 만들 때 민법 총칙과 그리고 각칙을 만들었다. 물권, 채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원리를 알고 들어가야 이게 민법이 압축이 된다고. 그래서 효율적,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근데 기본에 충실해야지 되지.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게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강의를 가지고 하는 이유예요. 처음에 기본서를 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공부 방법론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 암기가 안 되면 어떻게 맞추겠냐고요. 이해와 암기인데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수업 내용을 암기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가 없지.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이해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된다. 그런데 그것도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미니얼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키워드 암기법이요. 키워드 암기법. 제 밴드에 와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교수님의 키워드 암기법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키워드 암기법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동 암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합격 노트. 우리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PPT로 설명해 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노트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 이제 강의 중에 쓸 수 있는 강의 노트, 합격 노트로 압축해서 반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암기법으로 반복 학습을 하자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 면에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 콩나물 이론이에요. 콩나물 이론이 뭐냐면 우리 뭔가 이게 콩나물을 키울 때 요즘은 이제 콩나물을 뭐 집에서 안 키우니까 뭐 공장에서 키우니까 잘 모르는데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콩에다가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이렇게 이제 커요. 근데 처음에 물을 줬을 때는 얘가 언제 다 클까 싶죠. 근데 계속 주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로 커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콩나물로 커 있어. 그러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물을 주고 있어야 된다. 민법을 딱 1시간 들으면 아니면 우리 기본서 강의를 한번 쭉 듣고 나면 나 민법 다 알겠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물을 줘야 돼. 콩나물 키우듯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문판례 학습이라고 하는데 조문판례의 반복이다. 법공부는 조문판례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예를 좀 봐보세요. 우리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민법 시험에서는 사람을 갑을병정 이렇게 표현해요. 뭐 갑을관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맨 먼저 나온 사람이 갑, 그 다음에 을, 병, 정 이렇게 나와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 돈을 빌려줬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돈을 안 갚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에다가 돈 갚아라 이렇게 써놨어.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해.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빨리 돈 줘.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은 어떤 사건의 결론이고 이 법을 이론적으로 풀어 쓴 거. 요거를 판례라고 한다. 네, 대부분 그 조문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쪼개놨는데 학자들의 학설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좀 부적합해요. 어떤 사람 견해에 의하면 맞는데 어떤 사람 견해에 의하면 틀린 지문이 돼버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뉴스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이 사람은 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난 반댈세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걸 법원에서 이렇게 풀어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판례라고 하는데 이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거나 법원에서 이건 이런 거야. 법이 이게 맞아. 라고 풀어주는데 그걸 반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법조문이 있고 그걸 풀어쓴 게 판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송을 하는 과정인가 이게. 돈 갚아라. 그래서 돈 줘라.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불병, 이게 이제 사례예요. 뭐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제 돈 빌리는 건 우리 시험에서 안 나고요. 돈 빌리는 건 이제 저당권 할 때 잠깐 나오는데 주로 이제 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사례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공부는 조문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건의 조문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판결인데 그걸 조문을 풀어 쓴 걸 뭐라고 한다? 판례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정복. 사례 문제 정복은 좀 많이 하면 15문제, 뭐 12에서 1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뭐 병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루틴이 거의 일정하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루 아침에 힘들게 쫙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어떻게 밥 먹고 나와서 뭐 하고 거의 루틴이 비슷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정형화돼 있어. 유형화돼 있어. 그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합격 노트에 이런 사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이걸 지금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 정리인데 기출문제 정리는 뭐냐면 이게 사실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인 거잖아요.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인데 시험은 기출문제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합격해서 나갔는데 새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침반이다, 내비게이션이다, 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특히 이제 우리 기본서 다음 단계 또 핵심 정리 요약서가 있는데 이건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해서 정리한 교재로서 합격하신 분들이 답지다 이렇게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합격한 여러분들이 선배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끝까지 가기만 하면 절대 붙을 수밖에 없다. 절대 붙는다는 것이죠. 수험생의 자세와 관련해서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아까 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절대 붙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인내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했더니 이건 너무 내 체질이야. 그런 사람은 없다. 아무리 재밌어도 또 아무리 재밌어도 따분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가야지.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집에서도 항상 기쁜가? 회사에서도 항상 기쁘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인내하고 가야지. 근데 시험 공부는 1년간 하실 건데 1년 동안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근데 또 여기다 겸손한 자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냐면 이게 공부를 좀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좀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오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절대 그게 내 실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저랑 같이 올려놓은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올려놓은 실력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간 실력이 내 실력인 거예요. 시험장에 간 실력이.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합격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인문 강의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법에서 보면 이제 우리 사실 뭐 법률행위 이런 것들도 법률 용어죠. 한마디로 단어 이게 좀 어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법률 용어 중심 민법 입문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된다. 간혹 근데 이 검색해서 하다 보면 틀린 말을 꼭 맞는 말처럼 해두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기능은 잘 추천을 안 하는 게 하다 보면 네이버 다음 들어가다 보면 음한 거 보느라고 시간 다 가버려. 폈다 하면 그냥 1시간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법률 용어는 강량원저 법률 용어 중심 민법 입문 이것으로 보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올해 시험 문제 잠깐 한번 보면 이제 문항수가 총칙이 10문제, 물권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판례를 묻는 문제. 이게 판례 문제가 뭐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해서 결론을 판례 기준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34문제가 나온 거죠. 6문제 빼고 40문제 중에 6문제 빼고 34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14문제가 나온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가불병 이렇게 한 것들이. 제가 한 12에서 15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14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가 이렇게 나와. 박스 문제가. 박스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것들 이렇게 이제 또 뭐가 새나요? 정답 조합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 좀 덜 되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틀리기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형 문제 그랬는데 이 긍정형 문제 보통 우리가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틀린 걸 잘 구별을 하는데 X를 잘 하는데 O를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버려. 근데 19문제나 되잖아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도 수험생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키보드 암기법으로 풀었더니 합격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대부분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좀 긴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집에서 풀어보는 거 또는 학원에서 푸는 것과 달리 정말로 시험장에서 푸는 건 좀 긴장을 하고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키워드 암기법으로 풀었더니 다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2강까지만 잠깐 보고 가자고요. 아까 물권 그랬는데 물건에 대한 권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책, 볼펜, 노트, 가방을 갖고 있죠. 점유권이야. 혹시 근데 그 볼펜을 딸내미한테 빌려왔을 수도 있죠. 아들한테 빌려왔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내가 사줬을지라도 아들만 계신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내가 사줬을지라도 그건 아들 거지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점유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본권은 뭐냐면 그걸 내가 갖고 있는데 정당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정당화 기능이 있는 게 본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소유권이 있는데 봐보세요. 이제 보통은 내 걸 내가 갖고 있죠. 그러면 내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당한 거지. 네, 이게 소유권이 되는 것이다. 근데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 그러면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걸 제한적으로만 갖는 물건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다 기억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세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권은 남의 보통 건물을 부동산을 빌려서 전세금 내고 사용 수익하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 용익 물건이야. 다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라고 됐죠? 그다음에 이제 담보 물건 그러면 거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당권, 다른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요게 돈을 빌렸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필요해.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 돈 떼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죠. 그걸 나중에 만약에 안 갚는다,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그때는 은행이 경매로 처분해서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자기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런 담보 물건인 거죠. 자기 채권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나중에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 네. 근데 이걸 제한적으로만 갖죠. 네. 그래서 제한 물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남의 거, 남의 물건에 있는 거야. 타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법 공부할 때 조금 용어만 익숙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타 물건이란 말 처음 들어봤잖아요. 세상 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읽으면 된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읽어지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내가 아파트를 어떻게 갖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한테 내가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했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내가 내 돈 내산이죠. 내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 거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등기까지 했어야 내 것이 되죠. 등기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매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게 원래 아버지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다른 형제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 혼자야. 그러면 그 자식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법에다가 규정을 해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야. 당연히 된 것 같지만 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된 거다. 네, 법률행위라는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해. 매매가 그렇고요. 부모님이 증여해 준 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등기가 필요해. 뭐 교환을 한 경우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해. 근데 상속했다든지 뭐 수용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다든지 경매를 했다든지 기타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상수형 경기 이렇게 말할 건데 이거 지금 묘부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수형 경기라고 해서 이럴 때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어. 그런데 나중에 그걸 팔려면 등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집을 상속해서 내 것이 됐어. 그러면 내 것이 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팔려면 뭘 해야 된다? 내 명의로 등기하고 그래 내 명의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로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로 사는 거니까 등기가 또 필요한 거지. 등기를 2번 하는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요게 약정 채권이 있고 법정 채권이 있다 그래요. 약정 채권은 계약으로 채권이 생기는 거야. 뭐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법정 채권은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니고요. 불법행위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불법은 하면 안 되겠죠. 불법은 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하면 안 되는데 한 거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통사고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을 했어. 그럼 불법행위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지.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을 사기치면, 때리거나 사기치면 안 되죠. 근데 사기치고 폭행을 하고 그랬어. 그러면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원래부터 내 거는 없다니까요.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옷까지 다, 모자도 다 내 거 아니죠.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당한 거지. 정당한데 만약에 그런 매매 계약이 없었거나 매매 계약이 있었어도 무효였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네. 그럼 부당이득을 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게 원래 내 거였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됐죠? 그렇게 논리가 되네. 사실 이거 들어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기초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기초적인 얘기인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들어봤던 얘기들이 막 쭉 나오니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까지 가면 민열만큼 민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OT 강의를 이제 수업의 일부를 하다 보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